자, 이번 시간 무형자산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랑 분기 연습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객관식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 및 최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맞죠? 그러니까 구입할 당시에 그 취득 원가 그 금액으로 측정을 할 거고. 자, 2번입니다.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유형자산에서 여러분 어떻게 썼어요? 그렇죠.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이거 맞죠? 자, 3번입니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는요, 여러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4번도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는 거 이제 개발비를 예를 들 수 있죠. 개발비 같은 경우에 개발비에 우리가 취득 원가를 산정할 때 그 개발을 위해서 직접 지출된 것도 당연히 개발비의 원가로 들어가고요. 직접적으로 지출된 건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도 다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도 모두 포함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개발에 들어간 뭐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일관성 있게 배분된다 그러면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개발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이런 간접적인 합리적인 배분 금액도 포함된다는 거 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을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자, 요거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고요. 자, 무형자산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 자산의 인식 기준, 그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또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맞는 거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네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그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감가상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이거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 유형자산은 이제 재평가 무형으로 인해서 갈 수 있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증가했을 때 이거 공정가치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4번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무형자산 우리가 이제 저가법,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나 그 다음에 우리 무형자산 편에서 봤던 그 손상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손상은 여러분 어떤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손상은 우리가 어,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한 금액이 하락했을 때, 그죠? 하락했을 때 우리가 손상을 인식하는 거지. 이 공정가치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그죠? 공정가치가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반영해서 감가상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표현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 자, 3번입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내용연수는 법정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에 짧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자산의 가치, 경제적 내용 요소가 예를 들어서 뭐 7년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과연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 7년간 사용하는 거니까 짧은 것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음. 또는 뭐 법정 내용 연수는 10년이지만 경제적 내용 연수가 뭐 예를 들어서 12년이다 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내가 10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10년간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표현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음,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여러분, 취득한 시점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꼭 기억해 주세요.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하는 거예요. 취득한 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답은 3번이죠. 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무형자산은 계약이나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큰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3번이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죠.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이중체감법. 여러분,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채편에서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인식할 때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지. 이거는 감가상각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우선은 틀렸고요. 2, 3,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년도의 비용으로 지출한 그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개발비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이거 작년의 비용 올해 개발비 취득 원가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상각대상금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말해요.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감가상각을 하는, 즉 무형자산의 상각을 하는 의미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 배분해서 우리가 수익에 대응시키려고 감가상각을, 즉 상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표현은 1번이었습니다. 유효이자율법 이런 거는 감가상각 방법이 아니고 사채 이자 수익 인식할 때 나오는 내용이지 감가상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자, 5번입니다.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을 인정하고 내부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내부 창출된 영업권은 신뢰할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 그러니까 자산의 인식기준, 미래의 효익, 그리고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거 맞죠? 자,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 가격에 그 무형자산의 매입 가격에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뭐 특허권을 100만 원에 샀는데 이 뭐 법률 수수료가 1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110만 원에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정률법이에요, 정액법이에요? 그렇죠. 정액법이죠. 이렇게 4번이 틀린 표현이었어요. 자, 6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무형자산이라는 거 맞죠? 상각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각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 뭐 정액법이 될 수 있고 정률법이 될 수 있고 이런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는 게 바로 감가상각을 하는 의미죠. 맞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예요. 0을 원칙으로 해요.
그죠? 0을 원칙으로 하는 거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네요.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삼각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에서 여러분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계 문제로 갈 건데 부탁드리는 거는 분계 문제는 여러분 뭐 매 시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답안이 써 있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이 분계 답이 안 써 있으니까 분계를 먼저 연습장이나 교재에다가 연필로 다 틀리더라도 좋으니까 분계를 써 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빨라서 여러분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하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계 연습인데 자, 8월 1일 본사 회계팀에서 사용할 ERP 프로그램 아마란스를 더 좀 비지원해서 2억 원에 구입했다. 여러분 요 사실은 이거 제가 한번 용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요 문제를 낸 건데 여러분 이제 ERP 프로그램이 더존에서 만드는 게 아이큐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ERP 정보관리사라는 시험이 아이큐브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아이큐브는 판매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란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또 ERP 아이큐브의 상위 버전이거든요. 요거 뭐 클라우드 버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란스가 이제 또 대세가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여러분 한번 용어를 좀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내봤어요, 제가. 자,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 ERP 프로그램 이제 쓰는 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전산세무 이거 공부하신 다음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회사 업무 보면서 조금씩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뭐 ERP 정보관리사 이런 자격증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란스라는 ERP 프로그램을 2억 원에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 어떻게 해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라는 자산으로 당좌 수표 발행하면 그렇죠. 당좌 예금, 자산 감소 처리하시면 되고요. 2번입니다. 주식회사 기술과 개발 단계에 있는 신제품 개발 관련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월 10일 날 용역비로 1억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개발 관련해서 연구비가 들어간 거예요. 연구 용역비가 그럼 뭐예요? 그렇죠.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자, 3번이에요. 1월 20일 특허나라에서 구입했던 특허권 3,700만 원을 매각하고 3,700만 원에 매각하고 700만 원에 매각하고 약수금을 수령했다.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특허권 자산이 없어지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 장부 금액이 없어지고 3,700만 원에 매각한 거니까 자,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렇죠. 미수금. 자, 그럼 700만 원만큼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무형자산, 처분이익 700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12월 31일 특허권의 장부 금액이 400이다. 그럼 장부 금액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을 하고 난 다음의 금액이에요. 자, 기말 시점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 3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 회수 가능한 금액은 우리 손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순매각 가치와 그다음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 그게 300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100만 원만큼이 손상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무형자산, 손상차손.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은 누계획을 안 쓰니까 누계획을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직접 상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허권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입니다. 단기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실용신한권 50, 소프트웨어 70만 원이다. 기말 시점에 무형자산 회계 처리하라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뭐 제조와 관련됐다라고 안 나오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무형자산 상각비 비용 처리하시고, 자, 무형자산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우리 상각 누계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상각 누계획을 쓴다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각 누계획을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하니까 대변에 실용신한권 50, 소프트웨어 7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무형자산도 요즘에는 이제 또 중요성이 높아지잖아요. 뭐 기업의 특허권, 뭐 디자인권 이런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뭐 누계획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랜 간행상 누계획을 써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직접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요 밑에는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무형자산 객관식 기출문제와 분기연습 문제를 다뤄봤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해주시면 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또 노력해서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